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현우입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좀 콘텐츠를 좀 마련해 봤는데 게스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축구 백과사전 우리 한준희 위원님 아주 모시기 어려운데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의 축구 전문가 이 채널을 통해서 뵙게 돼서 아주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아니, 근데 이 새벽의 축구 전문가 채널에 네. 게스트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첫 게스트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보통 제가 그 영상 자체가 원래는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이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저 혼자 이렇게 나와서 뭐 전술 설명하고 축구 설명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게스트가 나올 일이 딱히 없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게스트를 못 부르신 건 아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선전해드려야 될 거 있습니까, 제가?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래서 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최근에 아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벤투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요 컨텐츠 컨셉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코치스 보이스라는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의 포맷을 참고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익숙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김민재 선수는 뭐 우리로서는 엄청 대단한 선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프리시즌 이게 다 시범 경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리발리 선수의 후계자로서 나폴리 유니폼 처음 입고 뛴 경기가 그 마요르카 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요르카가 전반전에 공격을 많이 못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볼 처리 하나하나 뭐 수비 액션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럽고 맞아요.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여유만만이어서 와 진짜 새로운 팀 그것도 빅리그의 빅클럽이잖아요 나폴리가. 그런데 저 팀으로 첫 이적해서 발걸음을 처음 내딛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너무 강력하게 받았죠. 그래서 역시 김민재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단 수비수로서 가진 툴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툴.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신체 조건 좋은데 여기에 속도도 빠르고 볼도 잘 다뤄요. 그리고 시야도 있는 데다가 롱패스가 잘 될 정도의 또 킥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약간 김민재 선수가 그 싸이 씨 춤추고 할 때 뭐 그런 때도 그쵸. 보면은 이 선수가 멘탈적으로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어요. 아주 멘탈적으로 너무 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수비수로서 좋은 툴들은 다방면으로 많이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육각형에서 원에 가까운 육각형이 이제 작아지면 점에 가깝게 되잖아요. 근데 점보다는 이제 원에 가까운 큰 육각형이다. 그래서 아주 정말 좋은 선수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강호들을 상대하려면 김민재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막대하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브라질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물론 브라질이 뭐 평균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멤버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내려앉아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두드려 맞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호들을 상대하는 경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는 분명히 전방 압박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끌어올리면서 가급적이면 앞쪽에서 막아주는 시간대도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강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좋은 게임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진짜 브라질전처럼 계속 낮은 위치에서 맞고 걷어내고 어떻게 이게 요행수로 소니한테 연결될까 계속 그런 것만 보다가는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때 6월 A매치 때를 좀 보면 우리가 그때 되게 과감한 전형을 좀 썼죠. 특히 이제 브라질전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대로 4-3-3이 나왔었고요. 그쵸. 그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통상 이제 투톱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제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가 약간 4-1-3-2 같은 포진이기 때문에 아마 포진적으로 보면은 파라과이전이 좀 가장 과감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라과이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맞아요. 간신히 비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이 종종 이 4-1-3-2 포메이션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형을 또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전형을 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와 가까운 위치에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손흥민을 약간 수비 부담을 좀 가볍게 해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려면은 사실은 투톱이 저는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경기를 보면 뭐 김진수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언더래핑하는 좀 경우가 많고 네. 그때 이제 뭐 측면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벌려주고 그리고 뭐 우리가 워낙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오른쪽 풀백은 뭐 김태환이나 이용이 나와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후방에 다 이제 앞선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수비 라인 2명 네. 정도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정말 강호하고 할 때는 네. 아주 정말 우리가 골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 이 시츄에이션은 약간 위험한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윙백 둘이 다 높이 올라가 있고 여기 정우영과 이제 센터백 2명만 남는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아시아 예선 할 때는 이게 사실 통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밀집 수비를 풀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넓게 벌려주고 그때 이제 상대 수비가 분산되면 이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지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후방에서는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이때는 우리가 김민재 네. 딱 김민재 하나 믿고 갔던 이제 경기들이 아주 많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아시아 예선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아시아 팀들이 뭔가 침대 축구나 시간을 끄는 장면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침대는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팀마다 그래도 이제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으니까 그럼요. 그 두 선수를 활용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 것처럼 아시아 팀들도 우리를 상대로 그런 축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뭐 이제 뭐 시리아의 뭐 알소마라던가 네. 뭐 맙쿠트라던가 이런 이제 아시아의 좋은 이제 선수들이 최전방에 있고 김민재랑 붙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주 좋았던 건 우리가 전방 압박을 일단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뒷공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뒤로 보내주면 김민재가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견줄 만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준족의 스피드를 그렇죠. 지닌 수비수죠. 네. 그래서 이 따라잡아서 맞고. 이 뒷공간을 그냥 보내주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되고 그렇다고 공격수가 내려오면 오히려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서 네. 전방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또 압박이 쉬워지고 공격수를 괴롭히거나 혹은 이제 공격수에게 좀 힘겹게 나오는 볼을 김민재가 눈치를 채고 또 끊어낸다거나. 네. 그런 장면들이 또 뭐 나폴리에서도 이제 경기를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사실 존재는 일단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확인했지만 본선에 가서도 이 김민재를 활용한 이 압박 전술을 우리가 좀 구사해 볼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주제를 살짝 넘어가 보면 사실 김민재를 활용해서 하는 우리의 이런 축구가 압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벤투 감독이 원하는 빌더. 네. 김민재 선수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육각형 말씀드릴 때 잠깐 나온 얘기지만 네.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진 않는데 체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김용권 선수가 후방 패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또 왼발을 잘 쓰고 발밑이 부드러운 선수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김용권 선수의 후방으로부터의 뭐 롱볼이라든가 이런 전개 횟수보다도 김민재 선수 쪽이 오히려 롱패스를 활용한 빌드업 빈도가 저는 더 높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서 뭐 김진수 선수에게 연결시킨다든가 또 미드필더들에게 연결시키면서 슬슬 올라오면서 이제 짧은 패스로서 하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특히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해야 될 큰 방향 전환 그쵸. 그리고 결정적인 롱패스 이런 거는 오히려 센터백 오른쪽에 있는 김민재 선수로부터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라는 데 또 포인트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제 오른발로서 이제 롱패스를 대각으로 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위치에는 통상 소니 선생님이 계실 확률이 맞습니다. 또 높아요. 그래서 김민재의 오른발 롱킥을 활용한 정교한 긴 패스가 소니 선생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그 한 루트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본선에서는 요긴한 루트가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김민재 선수의 방향 전환 한 방.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할 때
결국에는 정우영 선수도 살짝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앞에 있는 황인범 선수도 살짝 내려가지고 하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대부분의 빌드업이 전개되면 네. 그때 상대가 한쪽으로 쏠릴 때 자연스럽게 정우영이 내려오면서 3백처럼 만들어지고 김민재가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약간 올라서서. 네. 그때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아시아 그 월드컵 예선 때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여기 서 있으면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넓게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손흥민 요 한 방이 이제 우리 월드컵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노님께서 지금 이 바둑판 놔주신 대로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 대체로 우리의 빌드업은 일단 초기 빌드업 자체가 오른쪽에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죠. 일단 오른쪽에 우리 선수들의 숫자 자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이 아주 전형적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를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사실 많은 숫자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한 방에 방향 전환 긴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킥 능력의 소유자가 후방에 존재하느냐.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우영 선수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지만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 라인으로 오히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살짝 올라서면서 어떻게 보면 저 공간이 우리도 그렇고 이제 상대도 그렇고 하프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하프 스페이스에서 사실은 반대편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크게 넘겨주는 이 롱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거고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김민재 선수의 역할과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민재 선수가 이 빌드업 할 때 뭔가 이 왼쪽에 있는 김영건 선수보다 커버하는 범위 자체가 좀 넓게 가져가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김진수 선수가 최근에는 살짝 이렇게 중앙으로 좀 들어가 주면서 네. 조금 이제 언더래핑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김태환, 이용 선수가 좀 터치라인 플레이를 더 그렇죠. 많이 구사한다면 김진수 선수는 동선이 조금 더 다양하죠. 그렇죠.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언더래핑 동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사실상 좀 뭔가 비대칭적인 좀 3백 같은 전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실은 김진수 선수는 수비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확보가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김태환이나 이용은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좀 길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왼쪽에서 김영건 선수의 커버 범위는 김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데 사실 아시아 예선에는 정말 그냥 이 측면을 너무 그냥 크게 남겨두고 네. 김민재만 믿고 가는 이러한 이제 전술이 또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월드컵 본선에 가서는 아시아권과는 차원이 다른 또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러한 요 전형이 우리가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고 갔다가 좀 하나 약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전에서도 사실 이제 좀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네. 우리 풀백들, 우리 윙백들의 어떤 수비 의식 맞아요. 그리고 수비로 돌아올 때의 적절한 위치 선정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격을 어느 정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쪽 측면의 윙백은 지금 이 그림처럼 좀 많이 올라갈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우리의 저 측면 수비수는 볼이 끊기는 상황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빨리 적절한 공간으로 내려올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볼을 끊겼다가는 물론 우리에게는 김민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저는 그 이런 이제 우리가 전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나폴리로 김민재가 이적하면서 이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을 되게 유심히 보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주 지금 나폴리를 선택 잘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하는 역할과 위치만 바뀌었지 사실상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풀리발리의 위치, 요 왼쪽 센터백이죠. 네. 그리고 마리오 후이 선수가 있고 반대편에 디 로렌초 선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디 로렌초 선수가 근본적으로 이 선수는 이제 풀백 전진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전진도 하지만 센터백도 보라면 볼 수도 있는 성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 로렌초 선수는 본인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진수 선수와 같은 약간 중앙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네. 반면에 이제 후이 선수가 이제 나폴리에서는 주로 이제 터치라인을 따라서 많이 공격에 가세하는 스타일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있다면 우리 대표팀의 어떤 그 거울상의 대칭처럼 우리 대표팀의 오른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후위가 올라가면서 뭐 후비차가 중앙으로 오면 그러면 이제 사실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팀하고 사실 유사한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 왼쪽 라인은 그냥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풀리발리가 하던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김민재한테 그대로 맡긴 건데 사실 이게 저는 이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에서의 하던 역할을 꾸준하게 그냥 하면서 월드컵까지 오면 우리 대표팀의 전술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세리에아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센터백을 갖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축구에 뭐 사극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커다란 홍복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커다란 홍복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분명히 지금 나폴리에서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맞아요. 월드컵 본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조금 더 담금질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벤투 감독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 얘기를 한번 한준희 의원님과 나눠봤습니다.